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미 화목분반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저번에 있었던 그 토픽을 더 하겠다 했더니 아주 다들 뜨악하고 막 그날 구글 폼으로 막 어떤 사람들은 짧게 쓰고 막 어떤 사람들은 길게 쓰고 막 각종 논리로 저를 설득하려는 사람도 있고 막 읍소를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았어요. 어찌됐든 간에 결정은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을 하는데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을 평가를 하려는 게 목적도 아니고 여러분들 알려주려는 게 목적이잖아요. 토픽은 합니다. 시험에 안 낼게요. 됐죠? 인정? 제가 딱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모르겠어요. 그게 특정 수업이 될지 아니면 특정 범위가 될지 모르겠는데 원래 있었던 계획이 아니라 제가 욕심을 내서 추가로 하는 토픽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온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험 안 나올 거다.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뭐 듣던 뭐 놀던 잠을 자던 마음대로 하세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욕심을 내는 이유는 좀 어디 가서 듣기 어렵거나 아니면은 들었을 때 좀 헷갈리는 거 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래도 저라도 또 한 번이라도 정리를 해주면은 뭐라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니까 너무 노여워 마시고 시험에는 안 낼 테니까 시험에 안 내는 내용을 수업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떨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시험 안 나온다.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5월 8일은 월요일이죠. 이때 휴강입니다. 대신에 그 다음날 화목분반에서는 수업을 하거든요. 이거를 반드시 시청을 하세요. 이거는 따로 출석 체크를 하던가 뭐 보고서를 쓰던가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서 보세요. 이거는 당연히 시험범위예요. 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지만 5월 31일 수요일도 휴강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비군을 가야 돼요. 네. 말씀드렸죠? 네. 아는 사람 있어도 인사는 안 해달라고 말했어요. 네, 하여튼 요거 이틀 휴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신을 못 차리겠네. 뭐 해야 되지? 어쨌든 어떤 내용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뭐 몇 가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추가로 다루려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좀 고민을 하고 있고 혹시나 이거를 좀 해달라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것도 구글 폼에 올려주세요. 그 지난 학기 같은 경우 지난 학기도 그렇고 지지난 학기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내용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강의 평가가 있더라고요. 구글 폼 말고 종강하고 나서 그 유드림스에다가 하는 강의 평가 있잖아요. 걷다가 그런 얘기를 쓴 사람이 있더라고. 다음 학기 수강생들 망하라는 건가? 뭐 무슨 의도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교수님한테 이것도 배웠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다. 그래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종종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번에 혹시 있으면은 얘기를 해주세요. 제 지금 현재 후보로는 베이지안 메소드가 있고 차라리 RNN이나 LSTM을 하지 말고 오토 엔코더를 할까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 좀 디멘셔널 리덕션 쪽에서 오토 엔코더 근데 이거는 너무 딥러닝 수업이랑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고민 중이에요. 하여튼 뭐 이러저런 거 생각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시작해보죠. 오늘은 그러면은 과적합이랑 그 레귤러리제이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제가 파이썬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폴리노미얼 피팅이랑 레귤러리제이션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일단 그냥 그 모델 셀렉션 하는 부분만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 정도까지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실습이 따로 없는 주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차라리 못한 실습을 더 하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일단 준비를 해왔습니다. 얘기를 계속 해보죠. 그래서 결국에는 폴리노미얼 리그레션을 예로 들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모델을 결정을 해야 될까? 모델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만큼 더 과적합의 우려가 심해질 거고 뭔가 비용이나 뭐 이런 것도 더 올라가겠죠. 반대로 모델이 너무 단순해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좀 일반화를 하지 못하는 오류가 생기겠죠. 그리고 뭐 단순하니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딱 흑배그의 논리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어딘가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과적합이라고 하면은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좋은 성능을 보이지만,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봅시다. 리그레션을 하는데 막 이렇게 있어. 이게 트레이닝 데이터야.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정답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답. 테스트에 대한 정답. 이게 우리가 그 테스트 데이터는 모르는 상태라고 쳐봐요. 테스트 데이터는 모르는 상태에서 이 주어진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적당히 일반화를 할 수도 있지만, 아이고 이거 왜 꺼져? 적당히 일반화를 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좀 더 필요하다면은 이거를 되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래서 뭐 아주 오류를 완전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모델을 아주 많이 복잡하게 만들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는 더 좋은 성능을 낼 수는 있어. 모델을 되게 복잡하게 만들면. 뭐 예를 들면은 sum of squared error 같은 거 엄청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사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런 모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구간을 예로 들어볼까요? 테스트 데이터가 막 이렇게 주어져. 아, 이거는 좀 말이 된다. 뭐 요런 구간에서 테스트 데이터가 막 이렇게 주어져. 그러면은 우리의 예측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과연 여기 지금 괄호를 친 이런 구간에서 우리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향성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하는 예측일까요? 아니면은 너무 과도한 예측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적당한 수준에서 일반화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적당한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일반화를 한다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비어있는 구간 사이에서도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적당히 주어진 데이터를 충분히 적당한 수준에서 일반화를 하는 게 가능할 텐데,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과적합을 이루게 되면은 막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러한 예측이 과연 이 데이터가 비어있는 부분에서 경향성을 적절한 수준으로 일반화를 하는 거냐, 오히려 일반화를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필요 이상으로 너무 피팅을 과도하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양이나 학습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이즈의 수준이 있을 텐데, 그거를 너무 과신을 한 거죠. 얘네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모델을 너무 투머치하게 복잡하게 했을 때, 그러면은 어떤 경향성을 대변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데이터 자체를 과하게 의존을 하기 시작하겠죠. 그 샘플 하나하나를 너무 정확하게 믿어버리려는 그런 경향, 그런 것들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일어나는 걸 우리가 과적합이라고 부르죠.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의 양상이 나타나죠. 그 에폭을 진행을 하는데 트레이닝에 대해서는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데, 우리가 테스트 셋에 대해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점을 오버피팅이 시작이 되더라 라고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네. 반대로 언더피팅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인데, 사실 언더피팅은 좀 예측을 하기도 쉽고 진단하기도 쉽고 해결하는 것도 쉬워서 과적한 만큼 그렇게 막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네, 넘어가죠. 이런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딱 그 예입니다. 만약에 모델의 차수를 무지막지하게 올렸다 한들 이게 비록 학습 데이터의 에러나 코스트는 더 많이 줄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주어진 데이터의 경향성을 잘 설명을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은 이건 너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적합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낫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직접 판단을 하기는 어렵죠.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넘어갈게요. 뭐 리그레션에서 문제는 많이 다뤘으니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모델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여기 이렇게 샘플이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해서 이거를 뭐 적정한 수준에서 그냥 다 허용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 말도 안 되게 복잡한 바운더리를 만들어서 완전히 모든 샘플에 대해서 완벽한 디시전을 내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과연 이 인풋과 아웃풋, 지금 같은 경우에는 투 클래스의 데이터에 대해서 경향성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 게 될 수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서 예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빨간색이라고 하고 여기는 파란색이라고 하면은 과연 그게 맞을까요? 틀릴 확률이 높겠죠. 오히려 이런 거는 적절히 뭐 무시를 해야 한다면 무시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딥러닝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이나 밸리데이션 내지는 테스트 셋에서의 오차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 F폭이 증가하면서 더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는 좀 오버피팅에 대한 좀 어떤 심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넘어가죠. 그래서 뭘 하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볼게요. 리그레션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렇게 오버피팅이 일어나면은 얘가 폴리노미얼로 주어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차 폴리노미얼이 뭐 한 3차로 이렇게 주어져 있다 칩시다. 오버피팅이 일어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요 값들의 절대값들이 막 커져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모델의 파라미터들이 그냥 적당한 수준이라면은 이 폴리노미얼의 커브가 극단적이지 않겠죠. 극단적인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냥 스무스한 걸 유지를 할 텐데 이 파라미터의 값들이 뭐 플러스 방향이든 마이너스 방향이든 간에 극단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양상이 오히려 막 더 심해지면은 이런 식까지 가겠죠. 파라미터가 더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델의 복잡도라는 게 모델의 복잡도를 어떻게도 평가를 하냐면은 이 파라미터의 원놈이나 투놈 같은 걸로 평가를 하기도 해요. 그 파라미터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파라미터 벡터의 크기, 이 벡터의 길이, 그런 거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해서 걔가 너무 커지면은 걔가 너무 극단적으로 막 큰 값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오버피팅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정규화라는 걸 합니다. 정규화라는 걸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미니마이징을 하고 있는 코스트가 있잖아요. 최소로 만들고 싶은 코스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sum of squared error 같은 게 있죠. 여기에다가 복잡도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복잡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큰 값을 갖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코스트에다가 추가를 해버려요. 얘를 줄이고 싶어. 그러면은 얘가 올라가죠. 오버피팅이 일어날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올라가. 모델은 단순해지죠. 얘네 둘 사이에 이 원래 줄이고 싶은 이 sum of squared error랑 이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이 파라미터, 얘네 둘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존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싶은 거는 얘도 줄이고 싶어. 근데 하나가 줄어들면 다른 하나는 보통 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적절히 합쳐서 그 두 개의 합을 줄여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무작정 얘를 줄일 수도 없어. 왜냐면 얘가 올라갈 거니까. 그렇다고 무작정 얘를 줄일 수도 없어. 얘가 올라갈 거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일어나겠죠.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게 정규화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에 있는 코스트 함수에다가 정규화를 하는 텀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의 스케일이랑 얘의 스케일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뭐 sum of squared error는 막 10의 6승 이러고 있는데 파라미터는 뭐 10의 2승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두 개의 스케일을 맞춰줘야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뭐 적당히 웨이트를 하나 곱하는 거죠. 뭐 스케일을 맞추는 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한지를 가중치를 반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커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데 더 집중을 하겠다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파라미터의 그 크기의 제곱을 줄이는 게 더 효과가
커지잖아요. 알파가 크면은. sum of squared 에러는 고정이 되어 있는데 알파가 커지면 얘의 비중을 늘리겠다는 말이 될 거고, 알파를 줄이게 되면은 모델은 좀 복잡해져도 된다. 약간 허용을 더 해보겠다. 심지어 알파가 0이 되면은 그냥 정규화 텀 없이 원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파를 그렇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중에서도 이렇게 파라미터의 그 크기의 제곱, 투놈의 제곱을 넣는 경우에 우리가 리치 리그레션이라고 이름을 불러요. 리치 리그레션. 그리고 원놈, 여기 절대값의 합, 요것도 결국에는 파라미터의 크기에 해당이 될 수 있잖아요. 요거를 넣는 경우에 우리가 라쏘라고 부릅니다. 라쏘.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리치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넣습니다. 벡터 크기의 제곱을 넣어요. 그리고 알파를 가지고 비중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는 뭐 역시 노멀 이퀘이션으로 풀어도 되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도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특히 노멀 이퀘이션,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구하는 경우에는 요런 게 추가가 됩니다. 원래는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를 취하는 형태인데 여기 안에 요 알파 i,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다가 알파를 곱하는 형태가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레귤러라이즈드 뭐 수도 인버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냥 듣고 무시하세요. 어쨌든 알파가 여기에 들어가게 된다. 알파를 키우면 키울수록 모델을 더 단순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네. 여기 실제로 나와 있죠.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알파를 달리했어요. 알파를 줄였을 때는 되게 극단적으로 복잡한 모델, 파란색이 나타나다가 알파를 늘리면 늘릴수록 모델의 그런 극단적인 성향이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알파를 늘렸더니 그냥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알파를 통해서 네, 우리의 정규화의 정도를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라쏘로 넘어가 보죠. 라쏘라고 하는데 라쏘는 약자입니다. 약자. 여기 나와 있죠. 뭐 몰라. 나도 처음 들어보네. 여기에 근데 조금 집중을 해볼 만한 단어는 셀렉션이에요. 셀렉션이 일어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폼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보통 라이브러리가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근사적으로 구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냐면은 파라미터에 0이 등장해요. 0.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델을 이렇게 3차를 줬어. 이렇게 3차로 줬는데 라쏘를 돌렸더니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라쏘를 돌렸어. 그랬더니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와. 0, 1, 2, 3 이렇게 나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지금 세타 0, 세타 1, 세타 2, 세타 3잖아요. 지금 세타 2가 0이 나왔어. 여기죠. 그 말인 즉슨 얘가 하는 역할이 없다 이거예요. 역할이 없더라. 중요하지 않은 피처라고 했죠. 지금 여기 바이어스도 중요하고 1차 항도 중요하고 3차 항도 중요한데 2차 항은 별 의미가 없어서 그냥 0이 나와버립니다. 0. 그래서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여기 이름에 셀렉션이 들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죠. 이 다른 수업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뭐 주어진 여러 개의 인풋이 있어. 그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뭐 리그레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려고 해.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피처가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역할을 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 별 의미 없는 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그 중에서 특정 뭐 더 좋은 피처를 선택을 하려는 게 우리가 피처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라쏘라는 알고리즘은 피처 셀렉션에도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피처에 달려있는 웨이트 요런 게 0이 나와버립니다. 물론 뭐 우리가 보고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보고 고르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라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 다 마무리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론은 이제 오랜만에 또 사전 강의가 하나 나와서 그 뭐 엔트로피에 대한 얘기를 아마 좀 할 거예요. 엔트로피가 뭐고, 그래서 예전에 했던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에서 엔트로피가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왜 엔트로피인지 그런 거 얘기를 할 거고, 지금 여러분들 끝난 거 아니에요? 실습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얘기한 다음에 통계적인 추론에 대해서는 이제 수업 시간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파이썬 갑시다. 파이썬으로 갑시다. 이게 아닌데. 가봅시다. 좀 확대를 할게요. 잠시만요. 아이패드 정리 좀 할게요. 가봅시다. 요 화면이 너무 큰데? 잠시만요. 좀만 줄일게요. 아니, 카메라가 너무 큰 것 같아. 봅시다. 뭐를 준비해야 하냐면은 데이터는 그냥 안 쓰고, 역시 이번에도 그냥 직접 생성한 데이터, 옛날에 그 K-민즈 클러스터링 할 때 랜덤으로 뿌렸던 이 데이터 가지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좀 전개가 모호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수렴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방법으로는. 그래서 일단 인위적인 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이렇게 그 엘보우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기 가로축이 클러스터의 개수, 세로축이 이너샤인데, 이너샤를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일 때 구해서 이너샤가 실제로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도 한번 직접 구해볼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강의 자료에서 했던 거랑 가로, 세로축이 달라요. 여기 가로축이 샘플의 뭐 개수가 되겠죠. 샘플의 인덱스. 여기 세로축으로 들어간 게 그 각각의 샘플 하나하나마다 들어가 있는 실루엣 코이피션트. 그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소팅을 해서 쭉 나타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일 때 파란색 클러스터는 한 0.3부터 시작해서 이런 분포를 갖고 제법 한 0.6이랑 0.7 사이에 많이 몰려 있네요. 주황색 클러스터도 한 0.75부터 한 0.55 여기 사이에 거의 다 몰려 있죠. 이제 클러스터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보자. 요런 거, 요런 주황색 클러스터 이런 거 상태 안 좋죠. 왜냐하면 음수도 나와 있고 0에 가깝고 커봤자 0.5도 안 넘잖아요. 이거는 지금 클러스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를 썼죠. 지금 빨간색이나 주황색 같은 클러스터는 좀 상태가 안 좋다고 볼 수 있죠. 좀 과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직접 실루엣 코이피션트도 구해보고, 요거는 이제 실루엣 스코어입니다. 이거 전부 다 평균 낸 거. 그래서 클러스터의 개수가 2개부터 7개까지 달라질 때 실루엣 스코어 자체는 어떻게 변하는지를 봅니다. 요것도 짤 거고, 마지막으로는 사이킨런을 불러와서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렸던 그거를 똑같이 그릴 거예요. 이너샤도 그려보고 실루엣 스코어도 그려볼 겁니다.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해봅시다. 요거는 여러분들 지난번에 그냥 랜덤으로 샘플 생성하니까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근데 대신에 좀 또렷한 걸로 할게요. 아, 이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것도 안 좋아. 이것도 안 좋아. 요 잘 모르겠다. 요걸로 하자. 요걸로 합시다. 저는 요걸로 할게요. 제가 K-민즈 클러스터링을 결국 짜야 되는데 그 초기치에 따라서 수렴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아서 이렇게 좀 확실한 경우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옮겨야겠다. 가보자고. 봅시다. 하나 추가를 할게요. 일단은 K-민즈 클러스터링을 짜기는 짜야 돼요. 일단 짜긴 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함수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 함수가 뭐냐면은 주어진 샘플들, 점들이 이렇게 로우 바이 로우로 들어가 있는 행렬, 그러니까 n개의 샘플과 d 디멘션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리를 구하고 싶은 기준점이
이렇게 벡터로 하나 들어오면은 디스턴스의 제곱을 구할 겁니다. 디스턴스의 제곱을 구합니다. 그 예전에 했던 그 되게 제일 빠른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 빠른 코드를 이용을 해서 요 점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샘플들하고의 거리의 제곱을 구해서 벡터로 반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요거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오늘은. 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K-민즈 클러스터링 짰던 거 그냥 잠깐 기억을 해보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설정을 할 거예요. 클러스터의 개수 설정한 다음에 뮤를 그때 유니폼 랜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구하냐면은 디스턴스 제곱이라고 합시다. 디스턴스 제곱이라고 할게요. 얘를 구할 거예요. 얘를 n by k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얘의 k번째 컬럼을 아까 만들어 놓은 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전체 샘플에 대해서 k번째 평균이랑 거리를 다 구할 거예요. 그거를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 디스턴스 매트릭스의 각각의 컬럼에다가 넣어라 라고 할 거예요. 뭐 이거 간단히 이중포문 쓰면 이거잖아요. 이중포문을 쓰면은 그때 원래 이렇게 짰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x에 n, k n, 요거랑 뮤에 요거랑 요거 두 개 사이에 디스턴스의 제곱을 뭐 구하는 형식으로 짰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빨리 짜려고 아까 만들어 놓은 함수를 이렇게 써서 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디스턴스 구하고 그 다음에 레이블 구하죠. 레이블 어떻게 구했냐면은 너무 빠른가요? 너무 아래예요. 그리고 이제 아규먼트 민을 썼죠. 이 각각의 로우를 로우 바이 로우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몇 번째 컬럼에서 제일 장리를 찾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엑시스를 1로 줘야 됐었죠. 이거 중간고사 문제였죠. 이렇게 하면 레이블이 찾아질 거고 그렇게 찾은 레이블에 대해서 전체 클러스터의 평균을 업데이트하면 되죠. 라벨이 K인 애들끼리 다 평균을 내면은 요거였어요.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이거를 이제 뭐 이터맥스라고 할까요? 요렇게 우리가 뭐 정의를 할게요. 였다가 뭐 10번 돌아라 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제 10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디스턴스 구하고 레이블 구하고 평균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업데이트된 평균을 이용해서 거리 다시 구하고 레이블 구하고 뭐 이런 거 돌아가겠죠. 요렇게 짰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네, 요렇게 짰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너샤는 사실 뭘 구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매트릭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한번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볼게요. 뭐 프린트를 안 했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디스턴스의 제곱이라는 매트릭스에 처음 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뭐예요? 첫 번째 샘플이 첫 번째 센트로이드랑 두 번째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잖아요. 거리의 제곱이잖아요. 요 두 번째 줄은 뭐예요? 두 번째 샘플이 첫 번째 센트로이드랑 두 번째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너샤 구하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에서 작은 값, 요거 앞에 있는 값, 두 번째 줄에서도 작은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그거 두 개 더해서 평균을 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개 봅시다. 이거 전부 다 앞에 있는 값만 다 더하면 되겠네요. 그 이너샤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샘플하고
그거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센트로이드하고 그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제곱을 한 다음에 다 평균을 내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와도 되겠죠. 이거를 가지고 와도 될 거예요. 이거를 출력을 해볼게요. 뭐겠어요? 첫 번째 줄에 있던 값들 중에 제일 작은 값, 두 번째 줄에 있던 값 중에 제일 작은 값, 세 번째 샘플의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 네 번째 샘플하고 센트로이드 사이의 거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 그런 게 그것 다 각각의 줄에서 작은 애들이 대표로 나오잖아요. 그거를 평균을 내면은 그게 이너샤 아닐까요? 요게 이너샤겠죠. 요게 이너샤입니다. 그래서 이너샤를 요렇게 구하면 됩니다. 모든 로우에 대해서 다 구하면 됩니다. 요 매트릭스를 각각의 줄마다 조사를 해서 가장 작은 값들만 뽑은 다음에 그것들을 전부 평균을 내줘잖아요. 스퀘어드 디스턴스의 평균. 그게 이너샤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면 이너샤입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클러스터의 개수를 하나만 결정해놓고 이너샤를 한 번 구했잖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뭐 이너샤라는 거를 그냥 벡터로 만들게요. 뭐 10개로 만듭시다.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값을 넣는 거예요. 나더 넘버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차원이 10차원짜리인 벡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값을 넣은 다음에 지금 현재 계산한 게 K번째잖아요. 이렇게 넣읍시다. 옛날에는 뭐 어펜드로 넣기도 했죠. 그런 다음에 요것만 우리가 원하는 개수까지 이렇게 돌리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클러스터의 개수를 한 개는 할 필요 없구나. 2개부터 뭐 7개까지 돌려라. 뭐 10개까지, 9개까지 돌려라. 이렇게 명시를 하면은 초기화하고 이터레이션 돌죠. 각각의 클러스터의 개수에 대해서 이터레이션 반복을 한 다음에 이터레이션 다 돌고 나서 이너샤만 여기다가 딱 저장을 하겠죠. 그렇게 구한 이너샤를 맨 마지막에 플롯까지 해볼게요. 실행해볼게요. 이거 딱 그거예요. 지금 이 에러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있잖아요. 클러스터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거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렴을 못할 수도 있고 한 개의 샘플도 안 걸리는 센트로이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에러가 나서 지금 2개일 때랑 3개일 때는 계산을 했는데 4개일 때 5개일 때는 계산을 못해서 이런 워닝이 뜬 겁니다. 사실. 네. 여기만 좀 바꿀게요. 난민으로 바꿀까? 그래도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잘 안 되죠. 나는 여기다가 뭘 더했지? 와일문 같은 거 넣었나? 아, 여기 와일문 넣었다. 여기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듣고 흘리세요. 여기다가 와일문을 넣은 이유는 디스턴스가 그러니까 샘플이랑 센트로이드하고 디스턴스를 다 계산을 하는데 그때 레이블이 하나도 없는 센트로이드가 걸리면은 이때도 나더 넘버가 떠요. 그러니까 이 디스턴스 제곱이라는 이 매트릭스를 잘 조사를 해서 만약에 텅텅 비어있는 클러스터가 있으면은 텅텅 비어있는 클러스터가 만약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시 돌려라 라는 뜻입니다. 이것만 우리도 같이 추가합시다. 요거는 그냥 듣고 흘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초기화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디스턴스 제곱, 이터레이션. 아, 뮤를 엿다 넣었구나. 이렇게 돌릴게요. 그러면은 초기화 왜 이래? 또 뭐 잘못했어? 잠시만요. 생각을 해라. 여기서 들어가야 되나? 한번 돌려볼게요. 나 뭐 잘못하고 있지? 아, 이렇게. 아, 여기다가 난을.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난을 넣는구나. 아예 와일문을 안 들어갔었구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화 잘못해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클러스터 안 나오게 그냥 와일문 계속 초기화 다시 하면서 생성을 해봐라. 그렇게 해서 이너샤를 뿅뿅뿅뿅 구해가지고 다 그린 겁니다.
지금 엘보가 한 뭐 3개 아니면 4개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요. 아무래도 이 2개가 좀 만나서 무슨 일을 일으킨 것 같아요. 다른 샘플로도 한번 해볼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엘보가 어떻게 되나 봅시다. 이렇게 뜨죠. 4개일 때 딱 뜨고 있죠. 2개, 3개, 4개까지는 추가해도 의미 있는데 여기 4개부터는 추가해도 별 의미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 엔터를 좀 쳐놓고 이것도 좀 숨길게요. 이러면 좀 뭐야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요렇게 하면은 좀 더 툴바는 살려놔야겠다. 왜 이래? 여기다가 하나 추가해가지고 여기 엔터 좀 칠게요. 그 다음에는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 구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조금 더 복잡할 거예요, 아마도. 저기 위에 있는 거 그냥 복사해 봅시다. 위에 있는 거 복사를 하는데, 아이고. 이너샤 대신에 여기다가 실루엣 스코어를 만들어 봅시다. 최종적으로는 스코어까지 한번 구해 볼게요. 실루엣 스코어까지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K-민즈 클러스터링은 여기서 다 돌아가요. 여기 안에서 다 돌아가요. 여기 있는 루프는 뭐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꿔가면서 계산하려는 루프가 이거고, 여기 있는 while문은 초기화 잘못해서 이상한 거 없을 때까지 반복하라는 while문이고, 여기 안에 있는 포문은 이터레이션 도는 포문이에요. 그러니까 K-민즈 클러스터링 반복해서 수행해가면서 점점 수렴하게 만들도록 하는 겁니다. 요거는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실루엣 스코어까지 구할 건데 한번 직접 구해봅시다. 어디서 구하면 되냐면은 요 while문 밖에 여기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여기서 실루엣 스코어를 구하면 돼요. 그쵸? 현재 주어진 클러스터의 개수에서 이 while문까지 다 밖으로 나왔으니까 수렴까지 다 마친 거여서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 여기서 구하면 됩니다. 구해보죠. 구해봅시다. 실루엣 코이피션트라고 벡터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네요. 샘플의 개수만큼 필요하죠. 각각의 샘플에 대해서 코이피션트를 하나하나 다 구할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은 얘는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정확히 말하면 mean of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죠. 그리고 mean of nearest cluster distance, 요거 2개가 필요하죠. 모든 샘플에 대해서 자기랑 같은 클러스터에 있는 다른 샘플들하고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낼 거고, 모든 샘플들에 대해서 자기를 기준으로 2번째로 가까운 클러스터 안에 있는 모든 샘플들 하고 거리를 계산을 해서 평균을 낼 거예요. 그쵸? 여기는 이제 이거는 제곱 빼도 되겠다. 요거는 제곱 빼서 요거는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를 그냥 추가를 할게요. 지금은 거리 자체를 쓸 거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도 그냥 이렇게 바꿀게요. 통일성을 위해. 그래서 어쨌든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A랑 B랑 다 생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하나 돌 겁니다. 이 루프 돌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모든 샘플에 대해서 A랑 B 구하고 코이피션트까지 구하는 루프예요. 여기는. 그쵸? 구해볼게요. 아, 이거 어렵다 이제. 여기가 헷갈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를 구해볼게요. 뭐냐면은 레이블은 레이블인데 나랑 같은 클러스터예요. 그러면은 우리 레이블 앞에서 구했으니까 걔 n번째 거 가지고 오면 되겠죠.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해서 어차피 K-민즈 클러스터링 돌면은 여기 안에 레이블이 다 들어가 있어요.
뭐랑 제일 가까운지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 0번, 1번, 2번, 3번 이런 거 여기 들어가 있겠죠. 지금 현재 n번째 샘플이 어떤 클러스터에 있는지 정수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정수. 그리고 마스크도 하나 만들게요. 뭐냐면 레이블이 전체 레이블이라는 벡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샘플이 어디 있는지 이거는 바이너리로 들어가 있겠죠. 뭐 지금 샘플이 1000개가 있다고 하면은 1000개 중에서 나랑 같은 샘플인 경우에만 true 아니면은 false가 들어가 있는 마스크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마스크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샘플에 대한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예요. 지금 이 샘플의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전체 샘플 중에서 얘네만 들고 와야 되죠. 얘네만 들고 올 거예요. 전체 샘플 중에서 나하고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샘플만 들고 오는 거죠. 요거랑 나랑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아까는 센트로이드가 기준이었는데 실루엣 코에피션트 구하려면은 나하고 샘플하고 샘플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데에 속해 있는 샘플들이랑 나 자신이랑 요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요거의 평균을 내면은 얘입니다. n번째 샘플의 A 값은 이겁니다. A. 그때 실루엣 스코어가 B 빼기 A분의 A 비중의 큰 값으로 나누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A가 이거였어요. A가 이거였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랑 같은 클러스터에 속해 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나랑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의 인덱스, 여기네. 우리가 속한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구하고 그 샘플에 해당되는,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샘플을 추리죠. 그 샘플들이랑 나하고의 거리를 구해서 그 거리의 평균을, 이거 누가 써놨어? 잘 써놨네? 요렇게 구한 겁니다. 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인트라 클러스터 디스턴스의 민이 되겠죠. 네. 요겁니다. 아이고, 힘들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건데 요거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번엔 뭐냐면은 나하고 내가 속한 거 말고 그 다음번으로 제일 가까운 클러스터의 인덱스, 니얼리스트 클러스터의 인덱스를 가져와야 돼요. 여기가 바뀌겠죠, 여기만 바뀔 거예요. 몇 번째일지 모르겠지만 그 아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조사를 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데 말고 두 번째로 가까운 데를 여기서 추릴 겁니다. 그래서 마스킹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샘플들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그 거리의 평균을 낼 겁니다. 그 순서로 갈 거예요. 그 순서로 가는데 어떻게 갈 거냐면은 소팅을 할 거예요. 두 번째로 가까운 거 구하려고 그냥 소팅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 현재 샘플이 n번째 샘플이잖아요. 그거에 하나의 로우를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면은 나하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센트로이드 사이에 거리가 있겠죠.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할 거예요. 이 오름차순 정렬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 맨 앞에 들어가 있는 게 제일 작은 거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 있는 게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블을 구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원래는 이렇게 구했죠. 레이블을 구하는데 이번에는 니얼리스트를 구할 거예요. 이건 사실 뭐예요? 요 벡터 안에서 얘가 소팅을 한 거에 두 번째 값이 되는 거. 언제 두 번째가 되는지 그 인덱스를 줄래? 라고 하면 되겠죠. 그 인덱스를 받으면 됩니다. 요거 리스트로 나와서 여기 0까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로우 벡터가 있을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거 줘봐. 가 되겠죠. 요거 한번 잠깐만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제일 마지막 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한 바퀴만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를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를 잘못했을까 또?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는데
뭐를 프린트하라고 했지? 디스턴스의 마지막 거. 이거 왜 다 난이 나왔을까? 잠시만요. 이거 좀만 줄여볼게요. 왜 난이 떴지? 잠시만요. 생각을 해보자. 레이블 뮤K.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하고. 디스턴스 아까 수정하는데, 여기 있다. 요거다. 어쩐지 이상하더라. 이렇게 됐죠? 여기입니다. 요거 지금 제일 마지막 샘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 샘플에 대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 두 번째 클러스터, 세 번째 클러스터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가까운 인덱스는 0번일 거고 두 번째로 가까운 인덱스는 얘일 거예요. 요 인덱스를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소팅을 해놓고 이렇게 소팅을 해놓고 그거 중에 두 번째 값, 요 값이 여기에서는 언제 나오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입니다. 여기. 소팅을 해서 소팅을 한 벡터를 만들고 그 소팅된 벡터의 두 번째 값 C, 그 원래 벡터에서 어디서 나오니 해서 그 레이블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그 레이블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 레이블 중에서 지금 가져온 요거를 가지고 마스킹을 하면 될 거고 역시 BN을 요렇게 구하면 될 텐데 다만 마스킹을 이번에는 리얼 리스트를 가지고 마스킹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납니다. 계산이 쭉 될 거예요. 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루엣 코이피션트까지 구하면 됩니다. BN. 이거 뭐 루프 밖에서 구해도 사실 상관없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거. 요거랑 요거 중에서 큰 걸로 나누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하면은 나올 겁니다. 한번 실루엣 스코어 자체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까요? 여기 루프 안에서. 여기서 해야겠다. 이거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 0번부터 2500개의 샘플이 있는 것 같아요.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다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르긴 몰라도 여기 안에 클러스터가 몇 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어쨌든 한 여기 0번부터 한 1000번까지는 한 0.8 근처에 있어요. 여기는 뭐 나쁘지 않게 수렴을 해낸 것 같죠. 지금 저거 위에서 생성한 샘플을 셔플을 안 했거든요, 아직.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이제 1000번을 넘어서는 조금 낮은 값이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거 뭔진 모르겠어. 아마도 여기 첫 번째 클러스터, 여기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것 같은데 총 몇 개의 클러스터가 지금 할당이 됐는지는 알 수 없죠. 좀 다시 그려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까지 해봅시다. 그러면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우리는 최종적으로 실루엣 스코어까지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클러스터의 개수를 달리해가면서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모든 샘플에 대해서 구한 걸 가지고 평균을 다시 한번 내면 돼요. 그 다음에 요거 가지고 올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클러스터의 개수를 바꿀 때마다 그림을 하나씩 새로 만드는데 이 실루엣 코이피션트, 여기서 구한 모든 샘플에 대해서 다 구한 실루엣 코이피션트를 레이블별로, 클러스터별로 그릴 건데 그냥 그리지 말고 소팅을 해가지고 플롯을 해봐입니다. 네, 요거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결국 뭐겠어요? 넘버 오브 클러스터가 가로축으로 들어갈 거고 여기에는 실루엣 스코어가 들어갈 거예요. 요거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첫 번째 클러스터의 개수를 2개라고 했었나 봐요. 2개라고 했었고 그래서 주황색 클러스터, 파란색 클러스터 생겼는데 딱 봐도 이 파란색은 지금 데이터가 두 종류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하나 뭉쳐있는 클러스터가 있어 보이고 좀 다른 클러스터가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2개가 지금 하나로 묶여서 나온 거죠. 이러니까 1개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 3개째. 이거는 수렴을 좀 잘 못한 것 같다. 아니다.
요것도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일단 봅시다. 파란색 클러스터 상태 좋죠. 물론 값이 좀 작은 것도 없지는 않은데 대다수의 샘플들은 거의 0.8에 근접한 값들을 갖고 있잖아요. 초록색 클러스터도 마찬가지예요. 좀 작은 값들은 있어. 근데 많진 않아. 0.6에서 0.8 사이에 거의 다 몰려 있어. 주황색 클러스터,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도 두 파로 갈린 것 같아요. 얘네들은 좀 하나가 뭉쳐 있는 것 같고 얘네들은 좀 어떻게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있는 것 같죠. 4번으로 가볼게요. 왜 이래? 4번에서 뭐가 깨졌을까? 요거 넣어놨는데? 아, 여기까지밖에 안 구했구나. 좀 많이 해볼게요. 이렇게 쭉쭉쭉쭉 돌아서 이미 또 워닝이 뜨기 시작하죠. 제가 짜서 그렇습니다. 여기 4개짜리, 4개짜리 여기 있죠. 뭐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준수한 클러스터들인 것 같아. 뭐 5개짜리. 뭐 아까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아쉬운 애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더 많아지면은 이렇게 점점 이제 클러스터 안에서 실루엣 코이피션트의 분포가 좋은 애들도 있지만 안 좋은 애들도 생기기 시작하죠. 그리고 실제로 실루엣 스코어를 그린 겁니다. 실루엣 스코어. 그러니까 여기 그려져 있는 거는 결국 뭐예요? 요거 점 하나입니다. 클러스터의 개수가 9개일 때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값들의 평균이 여기 하나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2개에서 4개까지 갈 때는 실루엣 스코어가 점점 증가했다가 4개 넘어서부터는 좀 과하다 이거죠. 실루엣 스코어 내지는 실루엣 코에피션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마냥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게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점점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직접 짜자면 이렇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직접 짜면 이거고 근데 저거는 그렇게 좋진 않아요. 코드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초기화가 어디 찍히느냐에 따라서 되게 결과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이킨런으로 한번 안정적인 걸 봅시다. 사이킨런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안에 K민즈 저번에 봤었죠. 이거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봤었어요. 그리고 매트릭 안에 실루엣 스코어라는 게 있나 봐요. 요거까지 한번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요거 그냥 쭉 설명할게요. 가져와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최대 클러스터의 개수를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그냥 그만큼의 그냥 벡터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너샤 스코어랑 실루엣 스코어 2개를 구할 건데 요거 개수만큼 만들고 그 안에다가 그냥 난값으로 채워놔라. 그런 의미예요. 역시 포문을 돌아야 돼요. 포문 돌아야 되죠. 포문을 돌아서 이제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해서 9개일 때까지 돌겠죠. 10개일 때까지 돌겠죠. 플러스 1 해놨네요. 10개일 때까지 돌면서 일단 K민즈 클러스터링은 한번 수행을 해야 돼요. 클러스터링을 다 수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코어를 구할 수 있죠. 일단 이너샤 자체는 K민즈 이 클래스 안에 들어있어. 요거 돌리고 나면은 여기 안에 멤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K민즈 안에 있는 이너샤를 들고 와서 여기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실루엣 스코어는 역시 실루엣 스코어를 줍니다. 어떻게 주냐면은 샘플이랑 레이블을 던져줘요. 샘플이랑 레이블을 던집니다. 요거 가지고 알아서 계산을 합니다. 실루엣 스코어를.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아까 구했던 그 그림들 여기 여기다가 한번 띄워볼까? 위에 것도 한번 띄워볼게요. 에헤이 이거 왜 이래? 뭐야? 이것도 왜 이래? 잠시만요. 아까 그게 없어졌는데? 이것도 다시 계산해가지고 띄워볼게요. 잠시만요. 이거 변수 이름 중간에 괜히 바꿨네. 이것도 띄워보죠. 이렇게. 그래서 사이킨런에서 계산한 거랑 한번 봅시다. 여기 요게 사이킨런에서 계산을 한 이너샤예요. 이너샤. 우리가 계산을 한 이너샤가 요렇고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물론 우리는 막 초기화라던가 이런 거를 잘 하진 못했으니까 좀 아마도 실행할 때마다 되게 다른 결과가 나타날 거고
그렇긴 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양상 자체는 이렇게 비슷하게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실루엣 스코어죠. 스코어. 실루엣 스코어. 우리가 구한 거. 뭐 얼추 비슷하죠. 역시나 우리 거는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렴을 어떻게 할지 좀 달라지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경향 자체는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죠. 이렇게 사이킨런에서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제로 뭐 이너샤도 구해보고 실루엣 코이피션트랑 실루엣 스코어까지 다 구했습니다. 네.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